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석고상절 뭐죠? 훈민정음 조선대장경의 길을 열다. 석고상절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첫 번째 책으로 남아 있는 제3권을 번역한 책 첫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이제 불교 공부한 그 서원이 이 석고상절의 대중화와 세계화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대중화를 하고 있고 오늘부로 이 인도 교수님하고 세계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립 내루대 한국학과 산토시 교수님 잠깐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도 네르대학교 교수 산토스 쿠마란연입니다. 한지원 교수님 통해서 이 흥미로운 강의 듣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아마 이제 앞으로 터키의 선생님들, 그다음에 다른 나라의 유럽 대학의 선생님들도 많이 이제 참여를 해 주실 겁니다. 이제 저기 산토시 교수님 이제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얼굴 안 보이셔도 돼요. 예. 교수님 목소리 안 나와요. 제가 여기에서 이제 하니까 이중으로 들려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예. 네, 자, 그러면 오늘 대면 수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공선사 불교대학 일승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 새 강의실에서 대면 수업을 하기 때문에 요런 조금 이제 소리가 하울링이 있다든지 뭐 인터넷을 연결한다든지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오늘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계속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현실 보살님 거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 핫스팟? 잠깐만요. 네. 핫스팟 껐어. 네.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뒤에 배경화면도 바꿨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보이시죠? 석고상절 훈민정음 조선대장경의 길을 열다라는 책이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세종이 아내에게 소원항우에게 바치는 노래 머린청강기곡, 그리고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 눈물로 쓴 극락왕생 발언문 석고상절 요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해요. 일강 석고상절은 훈민정음으로 만들어진 조선대장경인데 이 선자만 나와 있네요. 조선대장경이고 오늘은 이것도 9월 19일 화요일 오후 1시인데 이따가 붙여서 제가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선사 월인석보대학에서
역사적인 석고상절 첫 번째 강의를 여러분들하고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짜 저로서는 너무나 감개무량한 그런 이제 약간 목이 메이려고 하네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3년 동안 다 이제 같이 동고동락한 우리 불교 공부 도반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강의를 지켜주는 수호신장이시자 불보살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100명 이상의 불자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이 책을 가지고 터키로 가서 터키의 대학원 수업에서도 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유럽과 아시아, 유라시아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유라시아에 있는 대학 한국학과 선생님들께도 이 책을 다 이제 그 고시를 하고 그리고 특강이나 발표, 국제학술대회 같은 데에서 집중 읽기, 강독 같은 걸 이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기적적으로 정말 한 2주 만에 책이 나왔어요. 정말 어, 기적의 가피를 이루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공부할 차례는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 이게 이제 그 석보상절하고 월인천광지곡을 합편한 월인석보 제1권이에요. 그리고 월인석보 그대 이름은 한글대장경 이것은 제2권입니다. 그리고 책들이 다 없으시네. 그죠? 지금 일단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이제 친구들께 드릴 거니까 이따가 그러면 요거는 이따 임묵스님 드릴 거니까 잘하세요. 예. 이 책이 보이시나요? 우리 그 선생님 제 뒷배경에 있는 게 우리 책 표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1권 2권 공부를 우리는 지금 몇 번씩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죠? 정봉길 보살님, 조은숙 보살님, 원수연 보살님, 김숙 보살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거의 한 40년 넘게 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늘 새로 보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러니까 보고 또 보고 우리 불교 경전은 보통 만독, 10만독 이렇게 한다고 하죠. 예전에 제가 그 불경사당 다닐 때 어떤 비구니 스님께서 이런 그 문을 우리 이제 그 문고리 있었잖아요. 그 숟가락으로 그 잠그잖아요. 숟가락으로 잠그고 정말 이제 그 무문관처럼 만독을 할 때까지 나오지 않았대요. 자기가 그 공부하는 경전을. 그래서 그때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저 정도의 발심과 저 정도의 용맹정진의 그 의지가 있어야만 이 불교 공부가 되고 출가 스님이라고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거고 3권의 목차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공선사와 광능에서 왜 하필이면 이 공부를 하게 되었는지 역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는 뭐라 그랬죠? 월인석보 1권. 조계종 출판사에서 2019년에 나왔고 이 책은 그 올해 불서 우수상에 그 이제 빛나기도 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월인석보 제2권이라고 써 있죠. 이 책은 월인석보 그대 이름은 한글대장경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또 현대국어로 풀어서 쓴 에세이입니다. 이거는 박이정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공부할 이 석보상절 훈민정음 조선대장경의 길을 열다는 우리 출판사라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이 책에 대한 내용은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저기 뭐야 목차를 한번 봐주세요. 일단 이 그림에 있는 이 표지에 있는 요 분은 누구일까요? 알아맞혀 보실 분? 우리 다 알죠? 표지에 앞표지에 왕비 무슨 왕비? 요 분. 노노노 정유황후는 소원왕후예요. 소원왕후가 이 저기 여기 향을 피우고 여기 석보상절과 월인청강지곡과 월인석보가 이제 계단으로 쌓여져 있는 극락 하늘에 가 있고 이거 향을 피우면서 이걸 쓰는 사람은 세조 임금 아들이거나 월인청강을 지곡을 쓴 남편 세종대왕이겠죠. 예. 교수님, 그리고 네 지금 PPT 화면이 일강에 머물러 있어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첫 번째 화면에 일강 석보상절 훈민정음 조선대장경에 머물러 있거든요. 이게 계속 올라가면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됐어요. 예, 예. 안 되는 줄 알고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책을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이 책이 없으신 분들, 그, 산토시 교수님이랑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PDF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요거 보이시나요? 어, 네, 교수님. 소리 지워주세요. 네. 이 책은 오늘 처음이라서 아니 근데 왜 이게 그대로 떠 있지? 제가 지금 PDF 파일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유가 안 되네요. 음. 공유됐습니다. 잘 보입니다. 석보상절 그 PDF가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근데 여기는 안 보여. 네. 그러면, 음소거 네. 네. 됐어요. 줄이셨어요? 네. 어, 이 책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책은 또 우리나라 교육부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서 만든 그런 책이기도 하고요. 제목은 이렇고, 요 책은 이 책을 나의 마이트레야 김도윤 씨께 바친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김도윤 씨는 저의 남편이세요. 근데 작년 7월에 이제 극락 왕생하셨어요. 그래서 이 남편 덕분에 제가 불교 공부를 계속을 할 수 있었고, 또 우리 이 석보상절 책과 삼국유사 책 두 가지의 박사를 다 할 수 있어서 이분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성파 종경 스님께서 석보상절은 우리 글자 훈민정음으로 쓴 최초이자 최고의 불교 경전이다. 이 훌륭한 책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쉽고 재미있게 풀어 쓴 석보상절 훈민정음 조선대장경의 길을 걷다를 쓴 저자의 노고를 기리는 바이다. 누구나 읽고 반야신경처럼 항상 염송하고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발언하며 적극 추천한다. 석보상절은 우리 불교 문화의 보배요, 세계의 기록유산이 되어야 할 인류 문명의 문화재이다. 부디 우리 고전의 향기로 이 책이 한국을 넘어 세이 클래식의 세계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이게 이제 우리 종정예하 성파 준봉 스님의 발언이고 격려사입니다. 그래서 이 종정 스님께서 제가 이 책을 만들자마자 통도사에 갖다 드렸더니 금일봉 그 100만 원을 시사하셔서 그 100만 원과 또 미국의 휴스턴 대학의 교수로 계시는 다니엘 리 교수님이 50만 원을 시사하셨어요. 그래서 150만 원어치 그 책을 사가지고 제가 터키로 갑니다. 두 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목차. 목차는 이제 연음글로 해서 석보상절, 월인석보에서 석보 월인의 세계로 제자리 찾기. 그 다음에 석보상절이 조선 불교의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 두 번째, 석보상절의 의미는 무엇이고 왜 유교 국가에서 불교 경전인 석보상절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수수께끼를 우리 요새 다빈치 코드라고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죠. 그 다빈치 코드로 제가 은유를 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석보상절 속의 훈민정음 대사전과 편참 목적.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는 석보상절 훈민정음 최초의 산문작품. 김숙 보살님 이거 초록스님 거. 아니 같이. 여기 여기까지는 지금 여기가 안 떠가지고요. 예.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는 석보상절은 훈민정음으로 쓴 최초의 산문작품,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훈민정음으로 그 전에 운문, 시, 노래는 있었어요. 용비어천가, 그 다음에 월인청강지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거고, 다섯 번째는 이제 석보상절 세 번째 책 3권에 시달다 태자의 탄생부터 비람강생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석보상절을 읽고 아버지 세종께서 바로 아까 뭐라 그랬죠?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월인청강지곡 찬불가를 씁니다. 그래서 이 월인청강지곡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일곱 번째는 이제 그 시달타가 자라서 태자의 수업 공부하는 이제 학당이라고 말해요. 우린 요새 서당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제 시달타 태자가 좀 더 자라서 장가갈 나이가 됐을 때 그 이상형 찾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막 코끼리 던지기 시합, 무슨 뭐 활쏘기 시합, 뭐 같은 그 자기의 그 이상형을 옥녀에 비유해 가면서 지금 하늘나라의 선녀에 해당되는 그런 이상형을 만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구이 야수다라라고 또는 불리는 왕비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경기를 할 때 제바달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데바다타 또 이제 난타 하는 그 이제 사촌 동생들하고 같이 결어서 뭐 아주 뭐 그 신의 경지를 보이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열 번째는 결혼을 한 후에 결혼에는 뜻이 없고 성문 밖으로 나가서 생로병사를 관찰하고 스님을 만나서 출가를 결심하는 사문유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문유관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병듦과 죽음에 대한 아주 그 뭐라고 할까 그야말로 그 인생의 가장 외우고 늘 유념하고 싶은 아주 그 이제 그 철학적인 관통을 이제 하고 있는 병든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할 거고 12번째는 사문을 만나서 출가를 결심하는 이야기 13번째는 출가를 하기 전에 6년 후에 아들 라홀라를 출산할 것을 예언하는 이야기가 드디어 속보상절 상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4번째 이야기는 출가 일주일 전후에 이제 어떻게 자기가 유성 출가, 그 다음에 유성 출가죠. 성 넘어서 출가하기 전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곡두라는 꼭두각시의 곡두예요. 이 곡두의 의미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15번째 이야기는 이제 출가하는 날 하늘에서 천신들이 내려와서 이 시달타 태자의 출가를 도와주는 이야기. 자매신 오소만이 다 그 궁궐에 있는 사람들을 잠재우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할 거고 16번째는 드디어 그 설산으로 들어가서 수도하면서 어찌 수고로운 인연을 닦아서 수고로운 과보를 구하는가 하는 그 외도들을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거고 17번째는 그 설산수도를 하면서 욕계, 색계, 무색계 그 무색계, 무소유처와 비상 비비상처까지 올라가서 수행하는 이야기. 18번째는 라울라가 아들이 출생을 하고 야수다라가 이제 남편 없이 아이를 출산했다고 해서 아이와 함께 그 화형을 시키려고 해요. 나라 사람들이. 그때 라후라와 야수다라가 얼마나 결단력 있게 백척간도 진일보로 이제 그 난관을 헤쳐가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귀감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시달타는 그동안 6년 동안 고행을 하고 마지막 20번째 이야기는 드디어 그 보리수 아래서 정각을 이루고 수야타 소녀가 우유죽을 공양하는 이야기까지가 3권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석포상절에 인간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로병사, 또 이별, 애별리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아이를 출산하는 이야기, 고행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이뤄가는 아주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이야기들의 백미들이 펼쳐지는데 그게 다 600년 전에 우리말로 그 천수경 어떻게 시작하죠? 정부업 진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뭔지 모르고 외우지 않습니까?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수리는 스리라는 인도 산스크리트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스리 깨끗하게 깨끗하게 수리 그는 아주 깨끗하게 스바하는 하여지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리수리 마하수리는 크게 깨끗하게. 네. 그래서 내가 입으로 지은 업을 구업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인데 우리는 그렇게 몰라도 뜻을 몰라도 그걸 여러 번 해서 외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석보상절은 깨끗하게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최고의 경전이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맺는 글에 제가 이 석보상절의 공덕과 가피를 어떻게 입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에 대한 소회를 밝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아, 자세히 차근차근 해 나갈 거고요. 오늘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게 또 왜 이게 안 되죠? 이게 호환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거기서는 보일 것 같아요. 저기 이묘미 선생님은 지금 이 표지가 다시 떴죠? 네, 잘 보입니다. 근데 나는 안 보이거든. 진짜 오늘 어렵게 하고 있네요. 오늘은 봉선사와 광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선사와 광릉도 안 보이시죠? 보여요? 거기서는 보여요? 아직 안 나오는데요. 보여? 네. 이게 왜 안 보일까요? 보여요. 네, 보여요. 네네. 네. 네. 그러면 봉선사와 광릉, 봉선사, 어, 오늘은 이게 늦게 시작을 해서 쉬지 않고, 쭉 말하고 조금 일찍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봉선사 지금 계산대제 하죠? 고려시대 관종인가 때부터 해갖고 막 천몇 년 됐다고 그러지 않나요? 네. 그러나, 그 역사적인 기록에는 1469년 예종 1년에 그 세조의 아들이 예종이에요. 그 세조의 부인이자 예종의 어머니 정의왕후 윤씨가 이 봉선사를 창건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우리 조실 스님 하고 운어 스님은 이 조선시대설이 맞다라고 몇 번이나 책에 쓰셨어요. 그렇지만 또 모르죠. 네, 절터가 좋으니까 그 전부터 무슨 이제 봉선사는 아니지만 작은 절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는 언제? 1469년 예종 1년에 봉선사가 창건되었다는 것이 역사적 첫 번째 기록이라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봉선사의 현판은 지금 이제 없어졌지만 예종이 직접 쓰셨다 그래요. 왕이. 그리고 이때 지금 우리 보물로 간직하고 있는 봉선사 큰종도 그때 예종 때 만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1550년에 이 봉선사는 지금도 교정본찰 봉선사죠. 그래서 교정의 우두머리 사찰로 지정이 됐고 그 중추적인 스님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 아주 중심 사찰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임진왜란 때 불에 다 탔고 또 불에 다 타자마자 바로 이듬해 1592년이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1593년에 주지 스님, 낭해 스님이 중창불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통에 바로 절을 다시 중창할 수 있었던 건 이 절의 중요성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또 1636년에 한 또 100년 있다가 병자호란이 생겨갖고 또 닫았어요. 그랬는데 1636년에 이 불에 다 탄 봉선사를
그 이듬해인 1637년에 또 다시 중창을 해요. 그 계민 주지 스님이. 그때도 그 전쟁통인데, 어쨌든 불이 나자마자 바로 새로 짓는단 말이죠. 그 뭐 국고도 없고 아주 뭐 그 전쟁통에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에 이 봉선사만큼은 꿋꿋하게 다시 중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만큼 중요한 사찰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 사찰에 여러분들이 이 좋은 강의실에 여기 21세기에 앉아 있다는 건 아마 그 전쟁부터 조선시대부터 이 봉선사하고 아주 그 귀한 시절 인연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봉선사의 또 한글 사찰로도 수사찰로 유명하죠. 큰법당이라고 제일 먼저 운어 스님이 대웅전이 아닌 큰법당으로 쓰셨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절에 여러 곳에 큰법당이라고 쓴 그 편액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제가 교수님, 미국에 갔더니 미국의 한국절에도 큰법당이라고 쓴 현판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봉선사는 조선시대 어떤 국가였죠? 유교가 국시였던 국가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선시대 불교의 그 머리, 철학, 그 사상을 이끈 대단한 절이었고 지금 현재에도 운어 스님, 월운 스님, 그리고 우리 석보상절 훈민정음 불경 그 월인석보 석보상절 대학을 공부하는 무리로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 여러분들 다 나란말싸미 영화 보셨죠? 산토시 교수님 우리 제가 인도 특강 갔을 때 나란말싸미에 대해서 특강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교수님. 네, 그때 수미 신미대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오른팔 왼팔에 해당되는 하결 학조 스님이 있었어요. 그 하결 학조 스님이 이 봉선사를 창건할 때부터 두 분 다 관여를 하셨고 두 분 다 주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세조, 신미, 그 하결 학조가 다 관련돼 있는 절에서 지금 이렇게 시절 인연을 맺고 있다는 거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결 스님은 여기 보시면 진관사도 중창하시고 대자암도 중창하시고 상원사도 중창했고 낙산사 그러니까 그 당시에 큰 절은 다 중창불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세조가 돌아가셨을 때는 제사를 주관한 그런 이제 신미스님 다음을 후계자로서 이 역할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봉선사 창건공사에 참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종 14년에 입적하셨어요. 그러면 학조 스님은 나란말싸미에서 능엄주를 엄청나게 잘 외우는 그 똘망똘망한 학생이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그 학조 스님인데 그 학조 스님은 그 나중에 승왕이라고 불렸어요. 승려 중에 왕. 근데 왜 어떻게 출가하게 되었냐면 지금도 안동 흑가산에 가면 그 이 학조 스님의 일화가 많이 전해지는데 애기였을 때 어느 날 그 학조 스님의 집을 지나가던 스님이 그 집에 들어와서 애기 발바닥을 보라고 했대요. 학조 스님의 발바닥. 그 발바닥에 왕이라고 써 있었대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왕은 두 사람이면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출가시키십시오. 라고 해서 이 총명한 그 어린아이가 학조 스님이 됐는데 용문사 우리 지금 그 용문사의 불상을 조성했고 해인사 대장경 이거를 또 이제 개수했고 또 금강산의 유점사 명나라의 사신을 접대하는 큰 역할 그리고 세조가 돌아가셨을 때 하결 스님과 함께 기신제라고 하는 제사예요. 제사를 봉행했어요. 그리고 봉선사 창건공사 참여 똑같이 그리고 봉선사 주지 학조 스님은 이제 하결 스님의 그 이제 후배였기 때문에 더 오래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지까지 하시게 된 거예요.
이런 하결 학조 스님과의 연관을 봉선사가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밖에 모르세요. 그래서 이걸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러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계셨지만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 주지 스님이 다 중창해서 이제 그 유지해온 절이 또 언제 불샀죠? 6.25 전쟁, 한국 전쟁 때. 그때 이제 그 종만 남아있는 이 전소된 봉선사를 여러 스님들께서 그 힘을 합해서 지금의 봉선사로 만들으셨지만 그중 큰 역할을 하신 분 중에 문어 스님이 계시죠. 문어 스님은 이제 그 또 일제 강점기가 끝난 후에 우리나라의 말과 글을 지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신 스님이어서 동국역경원도 만드시고 또 제자인 워른 스님이 다 못한 불교 그 한글 경전을 이제 완성 이제 그 해서 정부의 훈장도 받으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교 대중화에 열정을 쏟았다. 불경 한글화의 취지를 살려서 지금 우리가 척보상조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부심을 꼭 잊지 마세요. 큰법당이라고 이름을 짓고 최초의 한글 편액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네, 남아있고 또 당대에 그 문어 스님하고 동갑인 그 같은 시족 마을에서 살았던 춘원 유광수 우리 그 문어 스님 부도 탑 옆에 이광수 기념비도 있죠. 그분이 광동학교를 세울 때부터 선생님을 하셨어요. 이광수 선생님. 이광수는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조실 스님이 계셨던 다경실, 그 앞에 조그만 그 이제 다경실 그 비석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법화경을 너무 많이 공부해서 법화행자라고 이름이 붙일 정도로 엄청난 제가불자셨대요. 그래서 지금 저기 산 넘어가면은 약수터가 있는데 그 이제 지금은 수목원이라서 보통 사람 못 들어가는 스님들만 가시는 그곳에 물을 떠다가 차를 다리고 경전을 외시고 좌선을 하시고 그런 게 이광수 전집에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일제 강점기에 촬영한 봉선사는 거의 지금의 봉선사와 같아요. 근데 이제 6.25 전쟁 때 다 탓해서 이제 종만 남아있던 것을 누가 중창하는데 애를 썼느냐 하면 그 중앙정보부장의 장모님인 문수행 보살님. 예. 그러면은 이후락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실세 권력자였기 때문에 장모님한테 도시를 많이 하십시오라고 돈을 줬겠지? 아닙니다. 이후락 고학생을 키워서 그 훌륭한 인물로 만든 게 정문수행 장모님이었고 그 딸과 결혼을 해서 정보현행 보살님도 그래서 객원당에 가시면 정의왕후의 위패와 또 맞은편에 이 이후락과 정문수행과 정보현행 세 분의 위패가 같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봉선사 보물 이야기로 이제 그 이 종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종은 지금 한번 가서 보세요. 가시다가 온만이 반매홈이라고 실단 문자가 굉장히 아름답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을 누가 만들었는지 뭐 김말동 그 실구지 뭐 이런 우리나라 이름 옛날 조선시대 이름 뭐 우리 지금 뭐 영수 철수 뭐 이런 이름처럼 그런 이름들이 양반 사대부 왕의 이름서부터 그 아주 그 이제 그 백성들 보통 일반 백성들의 이름까지 쫙 써 있어서 엄청난 학문적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이 문어 스님의 그 부도탑 가시면서 한번 그 합장 반배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옆에 부도탑에 계신 분들 우리가 잘 몰라도 한 번씩 다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봉선사가 거의 세조의 역사와 함께한 절이다. 그때부터 거의 600년 된 그런 역사를 광릉과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숙종 때 지금 우리 그 괴불도도 보물이죠. 비로자나 삼신괴불도 그것도 이제 이 계속 왕실과 연관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그런 이제 그 괴불이에요. 이거는 이제 영조 때 만들어진 이제 그 괴불인데 숙종의 후궁의 극락왕생을 빌기 위해서 만든 괴불이에요. 이게 언젠가 하면은 그 1737년 그래서 18세기에 만들어진 것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전소돼서 이제 그 뭐야 흔적만 남아 있는 또 세계 지도가 있죠. 그 세계 지도는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있는데 그것도 원래는 봉선사 보물에 해당된다. 그리고 여러분 광릉은 누가 모셔져 있나요? 세조만? 어,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왼쪽에는 세조대왕, 오른쪽에는 정의왕후. 이렇게 모셔져 있어서 이제 제가 내년 8월까지 소임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강의가 살아남아 있으면 광릉에 소풍을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의왕후가 원래는 광릉이 정창손의 아버지인 정음지에 산소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가 그 세조의 왕릉으로 쓰면 조선이 500년 동안 유지될 것이다 라고 하는 풍수지리 그 직관의 말을 듣고 정음지의 묘소는 어디 그 근처로 옮겼어요. 여기 어딘가에 있어요. 그 이야기도 언젠가 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정의왕후가 그 세조의 능을 만들면서 자기도 같이 죽은 다음에 이제 그 광릉에 묻히겠다고 해서 오른쪽에 가묘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들어가셨죠. 그렇게 해서 광릉이 된 것입니다. 음. 그리고 이 광릉은 또 세조가 우리는 단종을 죽인 아주 그 포악무도하고 잔인한 임금으로만 알고 있지만 나중에 이 석포상절을 쓰고 또 12년 1459년 12년 후에 월인석포를 지을 때에는 정말로 자기의 죄를 참회하면서 이승에서 그 지옥의 벌을 다 받고 갔어요. 아들이 그뭐 예종 말고 첫 번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갑자기 20살에 그냥 죽어요. 그게 같은 해예요. 단종이 죽은 해랑. 그래서 조카와 아들이 같은 해에 죽어요.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이 단종을 죽여서 아들한테 천벌이 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 아들이 먼저 죽고 단종이 석 달 후에 죽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순서가 바뀌어서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세조가 그 피부병으로 엄청나게 고생해서 상원사 가다가 문수동자 만난 이야기, 지리산이래. 그 속리산 법주사, 복천사에 가다가 또 문수동자 만난 이야기, 그 개울에서 피부병을 이제 목욕으로 낫게 해준 이야기들이 전설 따라 전해올 만큼 그게 이제 지금은 피부병이 아니라 이제 그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는 게 그 상원사 그 문수동자 상해 속에서 나온 복장에 세조의 적삼이 있었어요. 속옷, 속조거리에 그 균을 검사했더니 문둥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근데 또 그것도 전설이 있죠. 단종의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왕이가 그렇게 탐나더냐 그러면서 침을 탁 뱉었더니 그 자리에 이제 피부병이 나서 점점 온몸에 퍼졌다. 뭐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인지 아닌지는 세조만이 알겠죠. 세조의 꿈에 나타났으니까. 그러나 백성들은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니까 그게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겠죠. 그런 이야기. 그래서 광릉의 그 역사와 이 봉선사의 역사는 같이 시작됐고 왜 우리가 그 문화 스님이
한문대장경을 한글대장경으로 역경 사업을 그렇게 평생에 걸쳐서 또 그 당신이 못하신 것은 원훈 스님 제자를 통해서 2대에 걸쳐서 다 끝냈느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글대장경을 만들어서 한글 반야심경을 예불할 때 독송하는 걸로만 끝나고 우리는 아무 할 일이 없느냐? 아니죠. 뭘 해야 되죠? 이제는 그 훈민정음 불경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 만방에 전해야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네루대학의 이제 산토시 교수님이 특별히 이제 저희 강의를 같이 듣고 인도의 불교를 이제 오히려 역수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도에는 지금 불교가 많이 그 사라져서 불교를 많이 공부하는 나라가 아니죠. 지금 인도의 종교는 뭐죠? 힌두교. 인도와 힌두 같은 발음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힌두교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9번째 신으로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나중에 우리 그 저기 뭐야 이 산토시 교수님한테 힌두교에 대한 특강도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산토시 교수님 한번 해주시겠어요? 나중에? 네, 네, 교수님. 네. 예. 또 인도 답사가 할 때, 그 성지순례 갈 때도 산토시 교수님이랑 같이 만나서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20년 그 코로나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이 네루대학에 가서 2번 이제 특강을 했어요. 한국유사하고 이 월인석고하고 나란말싸미하고에 대해서 그리고 델리 대학 가서도 하고 그 인연으로 지금도 계속 이제 우리 산토시 교수님은 터키 대학의 국제학술대회도 참여하시고 요번에 제가 인도 라닥 여행 갔을 때에도 또 델리에서 잠깐 만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세조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 세종의 몇째 아들? 둘째 아들. 세종의 첫째 아들은 누구예요? 문종이죠. 예. 근데 문종이 왕이 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어린 단종이 이제 왕위에 올랐고 조선 건국된 지 얼마 안 돼서 신하들이 좌지우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수양대군은 왕권을 강화해야만 조선이 오래 갈 수 있다는 그런 대의 명분을 가지고 계유정난이라는 걸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됐죠. 그렇게 하느라고 생육신, 뭐 자기 동생 안평대군, 자기 조카 단종이 이제 다 죽거나 희생되는 그런 이제 처참한 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만 기억을 하고 세조는 나쁜 사람, 무슨 왕이 돼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우리는 관심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도 그랬는데 이 공부를 석고상절과 월인청강지고 월인석고를 공부하면서 이 사람의 인간적인 고뇌 그리고 자기가 그 저질은 결국 그렇게 왕이 돼갖고 14년밖에 왕 노릇을 못했어요. 아버지 세종은 32년을 했는데 그렇지만 아버지보다 더 천재면 천재지 아버지에 못지않은 여러 가지 그 왕권을 강화하고 이렇게 훈민정음으로 불경을 주옥 같은 불경을 다 만들고 한 것만으로도 정말 그 세종과 세조는 조선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두 임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세조에 대한 이야기도 앞으로 계속 할 거고 그리고 정의왕후 윤 씨도 이제 남편보다 조금 더 사세요. 한 60대에 돌아가셨어요. 1418년에 태어나서 1483년에 돌아가시거든요. 어, 그리고 예종이 죽자 첫째 아들을 왕으로 예종의 첫째 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 성종을 왕으로 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강경도감에서 우리 지금 능엄경, 원각경, 그 조계 중에 소위 경전인 금강경, 아미타경, 중요한 경전과 이제 그 참선에 관한 책들을 10년 안에 다 만들어요. 근데
그 세조가 그걸 다 못 만들고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정의왕후가 결국은 그걸 다 마무리하는 10년 동안의 그 좋은 경전들을 다 만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다 큰 첫째 아들, 첫째 손자를 왕으로 하기보다는 어린 성종을 수렴청정하면서 자기가 그 일을 마무리했다라는 측면으로도 이 불사에 굉장히 열심이었고 헌신적인 왕비였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세종 부부와 세조 부부의 진짜 그야말로 자기의 그 목숨과 맞바꾼 그런 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드리고,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박영실과 그 처소에 계시던 워른 스님 이야기, 그리고 박영실 터에 대한 그림 이야기, 요것들은 지금 화면 공유 중이니까 나중에 그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큰 법당은 법당 편행만 큰 법당이라고 쓴 게 아니라 그 벽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글 화엄경을 벽으로 채우고, 한쪽에는 묘법 연화경, 법화경, 한문경전을 벽으로 채운 그런, 어떻게 보면 진짜 근현대 건축 이제 문화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에 우리 봉선사 큰법당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에 또 이제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조선왕릉이 세계유산이 되어서 산토시 교수님이 또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오시면 봉선사에서 템플스테이도 할 수 있고, 또 광릉도 같이 우리 이 월인석고 석고상절대학 수강생 불자들하고 같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자, 임윤미 선생님, 줌으로 대표로 오늘 어떠셨는지 한 말씀. 네. 처음 들은 강의가 아닌데도 들을 때마다 교수님 말씀처럼 새롭게 또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네요. 그리고 그 PDF 화면이 사진 같은 경우는 괜찮았는데 글씨가 조금 작은 듯해서 다음부터는 조금 확대해서 봤으면 오늘 좋겠어요. 이게 세강의실이어갖고 그 전체 화면이 안 떠지더라고요. 클릭을 해도. 그래서 오늘 처음이라 오리엔테이션이어서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가 많지만 다음 주부터는 터키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다시 여러 번 차근차근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토시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얼굴 좀 보여주실래요? 네, 네, 교수님. 오늘 네. 새로운 의견이 들었습니다. 각 불교 대사 좀 알고 있지만, 또 네. 교수님 통해서 주로 제가 한국 학교에서 한글 반하는 소리도 있고, 또 앞으로 또 흥미로운 아마 음. 내년 1월까지 아마 강의 있을 텐데, 그때까지 아마 기록은 보고 앞으로 또 어떤 걸 공부할 건지 좀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네. 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글자 같은 그게 볼 수 있으면 보일 수 있으면 음. 더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입원 상태라서 그래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음. 병원에서. 네. 예, 양해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계속, 저기, 개근해 주시고, 또 다음에 또 우리한테 인도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